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내수가 지금 9개 분기째 침체가 되고 있는데 취업자 수 늘어나서 경제가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번에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건설업 취업자 수가 급감했죠. 이게 과거 언제 있었던 일이냐? 그 전까지 쭉 없다가 2008년에 있었던 일이다. 2008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어요. 2008년에 그런 일이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금융위기 대접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되죠. 2021년과 지금 심리가 비슷하다 그러면서 2021년 같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요즘엔 그런 기사들 계속 뜨죠. 2021년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 하반기 때 갑자기 무너졌죠. 그런 것도 봐봐라. 자,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한 게 금융위기 때 대자뷰로 나오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 수를 보니까 지금 작년 11월부터 계속 빠지고 있죠. 한 번은 잠깐의 반등은 있었지만.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4월까지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전년 대비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전월 대비는 3월에 찍고 4, 5, 6월 감소한 거고 크게 따지면 전월 대비로는 11월부터 추세상 감소 추세였다. 근데 이 추이를 살펴보니까 5월과 6월의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월보다 감소한 시기는 2008년밖에 없었다.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5, 6월에 건설 취업자 수 감소하더니 9월에 경제위기 터졌죠.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건설업 경기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이야기 나오면은 댓글에 알바인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믿는 사람들인지 부동산 광신도들인지 그런 댓글 달립니다. 여름은 원래 그렇다. 여름에 이사 안 한다. 여름에 원래 부동산 시장 안 좋다. 이런 댓글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서 달려요. 여름이었다. 그래서 보면은 전월세 고래 같은 건 여름에 특별히 더 감소하나요? 봄 이사철, 가을 이사철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또 특별히 더 많이 늘어나나요? 이사철이 아닌 시기가 어딨어요? 봄 이사철, 가을 이사철 늘 이야기하죠. 제가 나중에 진짜로 학부모가 된다면은 겨울이나 여름에 이사하겠죠. 방학 때. 그래야지 학기 도중에 아이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적응하기가 더 좋을 테니까. 그리고 또 여름, 겨울에는 학령 인구가 이동해서 늘어날 것이다. 근데 막상 안 나오면 그렇게 얘기해요. 여름에는 원래 적다. 근데 뭔 개소리야? 원래 건설업 취업자 수는 여름에도 계속 증가를 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지금 빼고. 그래서 금융위기 대접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금융위기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경제가 안 좋아서 터지는 경제위기랑 금융위기는 달라요. 금융위기는 은행권, 금융권에서 터지는 게 금융위기예요. 금융권에서 터뜨릴 만한 가장 큰 게 뭐가 있겠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요.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용대출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신용대출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터진다? 물론 경제가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만한 가장 큰 게 뭐다? 부동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 전체 자산의 한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터지게 되면은 진짜로 이게 금융권까지 번지게 되는 거다. 건설업 대출도 그렇고 가계대출도 그렇고. 금융권이 터지게 되면 당연히 대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 예금했던 사람들도 손실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금융권 같은 경우. 그래서 저축은행 사태 2011년에 터졌잖아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지금 손실나게 생겼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와가지고 어떻게든 다 받아내려고 정리했는데. 거기서 터진 게 27조 정도였는데 지금 10조 넘게가 손실나게 생겼다는데. 그런 것이고, 보면은 또 노동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7월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그러니까 6월까지는 이미 나왔는데, 7월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7월도 보니까, 같은 기간 대비 12,000명 줄어든 것으로 봐서, 전년 대비로 7월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이렇게 쓰죠. 3개월 만에 10만 명대 증가폭. 취업자 수 17만 명 증가. 와,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60세 이상이 27만 8천 명이에요. 20대, 40대는 감소하고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한 30대 정도. 이 정도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는 어느 나이대라고 그랬어요? 40대라고 그랬죠.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근데 40대 감소가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몇 달째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40대 취업자 수 감소가. 근데 40대는 잘리고
60대가 늘어요? 이게 투사마가 뭐예요? 기업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창 돈 벌 나이고 가장 연봉이 높은 나이에 사람들을 자르고 싼마이로 쓰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고령층을. 그 고령층에서 하시는 일들 보면 대부분 어때요? 60대 27만 8천 명이 이 사람들이 정규직 이런 걸로 뽑혔을까요? 시간 노동자들도 저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10만 명대 회복에도 쉬었음이 24만 명 늘었다. 이런 거를 잘 봐야 되는 게요. 그냥 쉬었음. 이 사람들은 실업률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업률은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거예요. 중국처럼.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도 전업자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실업률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냥 쉬었음 이런 사람들이요. 먹여 살리려고 그 나이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전업자녀 있으면은 누가 먹여 살리냐.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취업자 수 그냥 단순 숫자에 늘어날 게 아니라 정규직이 잘리고 시간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단순 노무 일자리에 그 박봉인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사람들만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도 보장 잘 안 해주는 것들도 많습니다. 20대 때는 그런 거 일 안 해요. 왜? 지금 최저시급도 보장 안 되면 내가 여기에 장기간 일해야 되는데 60대 때는 당장 일해가지고 당장 돈 버는 거가 우선적이죠. 왜? 내가 여기서 60대인데 뭐 한 30년 일할 것도 아니고 그런 게 핵심인 상황이고요. 핵심적으로는 그래서 저런 취업 총량만 좋아 보일 뿐이지 그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 금융위기 때처럼 감소하고 있고 또 제조 이런 데서 감소하고 있죠. 중요한 쪽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거다. 경제가 성장하는 그것과는 다른 쪽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쪽에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거다. 특히 건설업이 지금 금융위기 재자뷰처럼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문제는 건설업이 터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터진다는 거죠. 부동산 PF 자기자본 고작 3%. 그러니까 예전에 정부에서 5에서 20% 자기자본 썼다. 이것도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KDI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개별 사업장의 총 사업비는 평균 3,749억 원이었지만 시행사의 자기자본은 118억밖에 없었다. 100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개의 재무구조만 분석해 봤을 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3, 40%인데 우리나라는 3%. 그리고 이 실패들이 결국엔 누구한테 간다?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왜? 정부에서 메꿔주니까.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들 봐봐요. PF 살리려고 별 생난리를 다 치고 있죠. 자기 자본은 얼마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자본 3% 쓰고요. 남의 자본 97% 써서 한다고 해봅시다. 내 돈 3억 쓰고 97억 은행에서 빌려서 했어요. 근데 그거 망했어요. 내가 손실이 커요? 은행의 손실이 커요? 3% 쓴 나보다 97% 쓴 은행의 손실이 크겠죠. 한 3억 빠졌다. 내 돈만 빠질 수 있겠지만 6억 빠지고 10억 빠져봐요. 그럼 난 내 돈 다 날려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은행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일본 금융위기도 그렇게 왔던 거예요. 2020년에 나왔던 분석인데 뭐 우리나라 일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내 주택시장은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그놈의 공급 타령. 일본도 그때 공급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주택 보급률이 그때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요? 맨날 이전 공급이 많지 않으며 그때 신규 공급이 많았다 이 이야기만 하지? 그리고 신규 공급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들도 무너졌던 거고. 금융정책 또한 안정화되고 있어 거품 발생 및 침체 가능성이 적다. 거품은 금융정책 안정화랑 관련 없어요. 대출을 많이 내주면 거품은 무조건 생깁니다. 그리고 정책금리를 그때 인하를 하고 우리나라도 정책금리를 굉장히 많이 인하를 했죠. 주택가격 이상으로 대출을 시행했다. 이 분석을 내는 것 자체가 부활못이다. 왜요? 주택가격 이상으로 대출 개뿔 LTV 120%는 주택이 아닙니다. 이거 토지에 들어간 거예요. 주택은 100% 이상 내주는 게 아니에요. 90% 이 정도까지 내줬어도 이거 토지에 들어간 거예요. LTV 120%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식 폭등, 땅값 폭등. 근데 금리를 대폭 인상하고 3.5%포인트 정도 올렸죠? 우리나라는 지금 3%포인트 정도 올렸습니다. 대출 총량 규제 등 급격한 정책 변화가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조만간 대출 총량 규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다. 맨날 보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왜 터진 거예요? 땅에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려줬다. 저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97%인데 저기는
120%씩 빌려줬다. 그거 터지니까 그럼 그 감당은 누가 해야 돼요? 금융권에서 해야 되죠. 금융권에서 감당해가지고 손실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든가 아니면 빡세게 회수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망하든가 회수하든가예요. 망하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되는 거고, 회수하면은 2010년부터 있었던 대출 회수를 통해서 이미 경공매가 엄청 나오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PF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고, 우리나라 지금 PF 문제 보면은 모든 문제들이 예상보다 한 두세 배씩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죠. 괜찮은 사업장도 유찰행. 정부 경공매 압박 때문에 괜찮은 사업장도 유찰이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괜찮은 사업장인데 왜 유찰이 돼요? 괜찮지 않은 사업장이니까 유찰이지. 본인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업장들은 서울 수도권은 괜찮다. 왜? 서울 수도권은 무조건 오를 거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 수도권의 괜찮은 사업장도 유찰된다라고 하지만 유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수요가 없다는 소리고 지금 가격 자체가 비싸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유찰이 되는 거고 안 괜찮은 사업장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에 우량하다고 평가받는 매물도 공매에서 유찰되는 데는 당국의 정책 영향이 크다. 당국의 정책 영향은 당연히 크죠. 왜? 안 터뜨리고 냅두면 작살나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게 상대적으로 우량하다. 제가 이번에 시험 봤는데 100점 만점에 50점 받았어요. 9등급 중에 8등급 됐어요. 근데 제 뒤에 놈은 한 번으로 쭉 찍고 자요. 걔는 20점 나왔고 9등급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내가 9등급보다 상대적으로 점수도 30점이나 높고 등급도 한 등급이나 높은 상대적으로 좋은 8등급인데 저 왜 대학 못 가요? 나 쟤보다 상대적으로 좋은데? 왜 저 대학에 유찰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는 지방보다 그나마 서울 수도권이 낫다는 거지 그것조차도 그 가격으로 하면 상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유찰이 나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정부 때문이다. 이들 가격 올려놓은 것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뭐하고 있어요? 6개월 내 PF 정리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가 탄력 적용하겠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PF 보증 충분하다. 그리고 보증 계속 늘려. 문제 없다. PF 문제 없다. 라고 하더니 88 대책 완전히 PF 대책으로 나왔죠. 그게 무슨 공급 대책이에요? PF 대책이지. 공급은 다다음 정부에나 나오는 공급 가지고 공급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다음 정부에 나오는 공급 대책 말고 지금 당장 나오는 것들 막 빌라 사주고 1주택자들 빌라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건 PF 대책이지 무슨. 그러니까 6개월 내 정리하면 작살나게 생기니까 또 탄력 적용하겠대요. 10%씩 낮게 한다. 재공매 시 유찰됐을 때. 근데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바꾸고 6개월 이내 완료 원칙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 기존 지침 대신 완화된 기준이 담긴 해설서를 내주겠다. 왜요? 왜인지는 이야기 안 하죠. 이것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냐? PF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보도자료를 딱딱 내줘야 되고 정책 발표를 딱딱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안 하고 뒤에서 몰래 저렇게 하고 있고 공급대책이란 탈을 쓰고서 PF 대책을 내고 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9.16 대책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게 무슨 공급대책이에요. 다 PF 대책이지. 수요 살리는 대책이었고. 그래서 안 터뜨리려고 최대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터뜨리려고 해서 안 터지는 정부가 있었냐. 김영삼 정부 때 IMF 터뜨리고 싶었어. 나는 다음 정부 때 개고생 좀 하라고 무조건 IMF 터뜨려야지 하고 터뜨렸어요? 아니요. 터졌으니까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갔죠. 노무현 정부 때 터뜨리고 싶어서 터뜨렸어요? 최대한 안 터뜨리려고 용을 쓰는 거지만 저런 것들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거다. PF 터지면은 왜 문제가 돼요? PF 터진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작살이 났다는 소리니까.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한계라는 소리니까. 주택 대출은 똑바로 들어오겠냐. 금융권에서 살기 위해서 회수를 하는데 뭐부터 회수하려고 하겠냐. 회수가 되는 담보가 있는 물건부터 회수를 하려고 하겠지. 금융위기 때랑 똑같은 징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금융위기 때도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부추기는 사람과 그 말을 믿고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작살이 났다. 수년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